네, 안녕하세요. 수술 동의서 읽어주는 의사 코너입니다. 오늘은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의 수술 동의서를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수술 동의서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술 전에 시행하는 필수 절차입니다. 의사와 환자가 만나서 수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는 수술에 대한 정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진이 의무적으로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수술의 필요성, 방법, 위험과 후유증을 충분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나 보호자가 그거를 듣고 자발적으로 동의한다는 서명을 하는 그 과정을 저희가 수술 동의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환자의 권리보호랑 의료진의 설명의 의무 이행 증거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법적인 문제 아니고서도 수술에 대해서 환자와 보호자와 그리고 의료진 간에 툭 터놓고 서로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서로 간의 눈높이를 맞춰서 수술에 대한 만족도를 올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분 입장에서 보면 수술 동의서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야, 이거 수술 전에 쓰기는 써야 된다는데 나는 내일은 수술이고 막막한데 갑자기 내려오라고 그래서 의사랑 환자가 1대1로 만나서 모르는 용어로 막 이야기를 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수술합니다 하고 사인을 하라고 할 때 완전히 이해하고 수술 동의서 사인하기가 저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생각을 해왔어요. 수술 동의서를 할 때 받을 때 어떻게 하면 환자분들이 좀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비슷한 수술에, 물론 수술이라는 게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비슷한 수술을 받는 다른 사람의 동의서를 이 환자분이 내가 동의서를 받기 전에 한번 읽고 들어온다면, 또는 누가 설명해 주는 거를 듣고 들어온다면 본인의 상황을 좀 더 잘 이해하고 수술 동의서를 더 잘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러한 코너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의사한테는 뭐가 좋냐? 환자가 수술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잘 이해하게 되면 수술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고요. 실제로 수술의 위험성이 그 환자한테 실제로 나타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를 환자랑 의사랑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저한테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입니다. 그래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얼마 전에 받았던 저희 환자의 실제 수술 동의서를 들고 나왔습니다. 제가 쓰는 전산 프로그램의 수술 동의서 폼입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 폼을 보면 진단명, 발목관절염 있고요. 수술명 보면 크게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 이렇게만 써 있는 게 아니죠. 발목 인공관절 수술하고 블라블라블라 플러스 알파 수술이 굉장히 있습니다. 이유는 인공관절 수술할 때 인공관절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인대와 힘줄의 보수, 조정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은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수술 부위를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딱 쳐놨잖아요. 수술 부위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술 동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수술장에 일하시는 간호사님, 병동에서 일하시는 간호사님, 의사, 그리고 수많은 보조 인력들이 수술 동의서를 기반으로 해서 좌우를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받을 때 수술 동의서에 명확한 수술 부위가 적혀져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누가 수술할 거냐, 제가 수술한다고 적어 놓습니다. 요 근래 이제 대리 수술의 이슈가 꽤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명확히 적어 놓고 환자분을 안심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본사항은 환자분의 병력입니다. 저희가 정형외과로 수술을 하지만 환자분이 내과적인 문제는 없는지, 알레르기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미리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술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알레르기는 특히나 약제 쪽을 저희가 잘 살펴봐서 어떤 약제를 쓰면 써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환자분하고 저희가 이야기를 하고요. 기저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당뇨나 고혈압 등 면역력이 약화가 되는 기저질환이 있다. 그러면 수술 후에 감염의 가능성이 높으니까 항생제를 더 많이 써야겠다. 이러한 것들을 수술 전에 저희가 한번 리마인드하는 과정인 거죠. 그리고 생활 습관도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요. 특히나 담배는 안 좋습니다. 모든 수술에 담배는 좋지 않은데요. 이유는 담배가 상처의 회복을 막고 뼈가 붓는 것을 막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술 기본사항을 체크하면서 저희가 환자분한테 알아야 될 사항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수술에 대한 직접적인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 환자분의 상황이 어떻길래 수술을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수술과 연관된 환자분의 상태는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을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관절이 완전히 다 다른 말기 관절염입니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기 발목 관절염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발목 관절염이라는 거는 연골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여러 가지 상황 중에서 연골이 없는 상황이 가장 흔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말기라는 뜻은요, 뼈와 뼈 사이를 구성하는 이 관절에서 연골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엑스레이를 보시면 실제 이 동의서를 적은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뼈와 뼈가 맞닿아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걸을 때마다 연골이 중간에 완충지대가 없고, 걸을 때마다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면서 통증이 생기니 이게 환자가 수술 말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말기 발목 관절염은 왜 오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 환자한테서는 발의 모양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발이라는 거는 아치가 높게 되면은 발이 이렇게 안쪽으로 기울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목발이어서 발이 기울어진 상태로 계속 걸으니까, 발은 발목을 받치는 구조물이잖아요. 그래서 발이 기울어져 있으니 발목에 집중적으로 한 곳에만 힘이 가해지면서 관절염이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저희가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관절을 새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관절이 처음에 이 환자를 망가져서 수술한 건데, 그 망가진 원인을 같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또 망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반드시 확인하고 환자와 같이 공유하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치료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의 목적과 효과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말기 관절염이어서 연골이 다 다른 상태니까 연골을 대체할 수 있는 인공관절을 끼는 수술을 하자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의 말기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오목발도 인공관절이 오래가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수술로 교정을 해주자라는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뭐 다른 치료 방법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기 발목 관절염에서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을 끼는 수술만 있냐? 그건 아닙니다. 관절을 붙이는 관절 유합 수술이 있고,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 수술이 있는데요. 환자랑 이 부분은 외래에서 이미 다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목관절 유합술 그리고 인공관절 수술에 대한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이 어떤 수술을 선택할 건지를 생각해 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인공관절 수술은 연골을 대체하는 인공관절을 끼기 때문에 발목의 움직임이 확보가 돼서 정상적인 발목 움직임, 정상적인 걸음을 할 수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가장 큰 장점은, 대부분 이런 말기 발목관절염의 수술은 나이가 있으신 노인분들이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재활이 짧아야 돼요. 그러니까 기부스와 목발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근육이 너무나 빨리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회복이 또 안 되거든요. 근데 말기 발목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 중 인공관절 수술은 4주만 기부스를 하면 되고 목발 없이 바로 걸을 수가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한테서는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활 기간이 짧은 게 장점이에요. 단점도 있죠. 단점은 수명입니다. 이게 기계이기 때문에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15년이 지나면 100명 중에 15명은 망가지는 걸로 돼 있고 85명은 그대로 잘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다라는 게 단점이고요.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게 또 단점입니다. 그래서 이게 움직이는 기계다 보니까 그 기계가 잘 움직이는지, 주변에 둘러싼 뼈라든지 주위 구성 인대 요소가 괜찮은지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크기 때문에 환자분과 제가 충분히 상의해서 말기 발목 관절염의 수술적 치료로 인공관절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되면 오목발도 같이 수술을 해야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치가 높은 발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저희가 수술을 해야 됩니다. 가장 간단한 수술은 이 아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가장 끝단에 있는 1중족골의 뼈를 위로 올려주면 아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을 같이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오목발이 이 환자한테서는 발목 관절염의 발생 원인이고, 이 오목발을 둔 채로 인공관절을 끼게 되면 인공관절의 수명이 줄어들 거기 때문에 오목발에 대한 수술을 같이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환자도 흔쾌히 같이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수술의 소요 시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소요 시간을 사실은 환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세요. 이거 수술이 몇 시간이나 걸립니까? 하는데,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평균적으로 다른 선생님들하고 얘기를 해봐도 좀 빨리 하시는 선생님은 1시간 반, 중간에 한 2시간, 약간 늦으면 2시간 반인데, 이 시간은 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꼼꼼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수술을 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수술의 방법에 대해서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죠. 수술 방법은
먼저 발목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하고요. 인공관절을 삽입한 상태에서 얘가 잘 움직이게 만들기 위해서 인대와 힘줄을 조정하는 수술을 하고 이 인공관절이 오래도록 잘 쓸 수 있도록 발목 관절염을 만들었던 원인을 해결하는, 그러니까 오목발을 교정하는 수술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수술입니다. 인공관절 삽입하는 수술은 발목 관절염이 있는 발목에서 뼈를 싹 깎아내요. 근데 그게 단순하게 깎아내는 게 아니고 각도에 맞춰서, 그러니까 종아리뼈에 대해서 90도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90도에 최대한 맞춰서 각을 맞춰서 잘 깎아내야 되고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발목 관절이 움직일 때에 부딪혀서 움직임을 방해하는 뼈들을 다 깎아내서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간을 확보한 다음에 인공관절을 삽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인공관절의 크기가 뼈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임시 고정물로 저희가 넣어봐서 인공관절이 이 사이즈가 맞는지, 이 크기가 맞는지 확인을 하고 최종적으로 인공관절을 삽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공관절 삽입은 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공관절이 들어간 상태에서 발목을 흔들어 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 흔들리는지 덜컹거리지는 않는지 인공관절이 기울어지지는 않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봅니다. 근데 이 환자가 흔들어 보니까 이 인공관절이 평행하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이러면 걸을 때마다 얘가 흔들리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제가 꺾어도 위에 쪽과 아래쪽에 있는 이 인공관절은 평행을 유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인공관절이 흔들리는 거니까 이러한 인공관절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의 외측에 있는 인대를 단단하게 당겨서 꼬매줘서 인공관절을 이렇게 평행하게 맞춰줬고 이 상태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인대 수술이 꼭 필요한 환자였고요. 두 번째로는 환자분이 이제 발목 관절이 부드럽게 흔들리지 않고 움직인다 하면 가동 범위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발목을 위로도 올려보고 아래로도 내려보는데 이 환자처럼 발목을 위로 올렸을 때 발목이 종아리에 대해서 90도가 되지 않고 아래쪽으로 기울어진 상태라면 발목이 잘 안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발목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않으면 인공관절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아킬레스 힘줄을 늘려주는 수술을 하는데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아킬레스 힘줄을 큰 수술로 늘리는 게 아니고요. 100%의 아킬레스 힘줄 중에서 10%만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10%가 비복근의 근막이라는 요소인데요. 이 비복근의 근막을 잘라주면 나머지 90%의 아킬레스 힘줄은 남아있으면서 가장 짧은 밴드가 끊어지게 되고 그래서 원래 길이를 회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짧은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복근의 근막을 잘라주고 늘려주는 수술을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발목 관절에 인공관절 잘 꼈고 인공관절 흔들리지 않게 잘 만들어주고 발목의 움직임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킬레스 힘줄을 저희가 늘려줬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발의 모양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을 끼고 난 다음에 발의 모양을 확인을 해서 발이 오목발이나 평발이라면 그 발을 또 교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 환자는 수술하기 전부터 저희가 오목발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치를 낮추는 방향으로 추가적인 수술을 해줬는데요. 아치를 낮추는 방향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아치를 구성하는 뼈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끝단에 해당되는 이 1중족골을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는 밖으로 빼버리고요. 얘를 들어 올리면서 이 공간을 좁히게 되면 이 뼈가 올라가면서 아치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오목발의 가장 기본적이고 간단한 교정 수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환자한테서 오목발을 교정하기 위해서 이런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다른 수술을 해야 될지는 환자마다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이 환자의 경우에서는 이 수술로 충분하다고 생각해서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환자 수술 후 치료 경과가 사실은 환자분이 제일 궁금하죠. 제가 설명을 해보면 저 수술 방법 부분이 제일 환자가 안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제일 열심히 설명하는데. 근데 제일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이 이제 요거랑 요 다음 파트인데 수술 후에 내가 어떤 치료 경과가 되냐, 며칠 입원하고 나는 얼마나 기부스를 짚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많이 궁금해하세요. 보통 입원 기간은 한 일주일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처 관리를 저희가 해야 되고요. 수술 후에는 통기부스를 하고 목발 안 짚어도 돼요. 다 디뎌도 됩니다. 이유는 아까 보여드린 그 인공관절이 내 뼈랑 달라붙어서 생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체중으로 계속 눌러주면 더 압박이 돼서 더 잘 붙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부스하고 적극적으로 걸으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사주는 기부스를 벗고 재활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 8주 기간 동안 실제적으로 못 걷는 때가 없어요. 그럼 계속 걸을 수 있으면 환자분이 근육이 감소되는 게 먼저 막아집니다. 나이 드신 분한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근육 감소가 적어지면 재활이 빨라져요. 그리고 또 내가 목발 없이 다 디뎌도 되면 넘어지는 거, 그러니까 저희가 목발을 디디게 되면 목발을 잘못 짚으면 넘어지잖아요. 근데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넘어지게 되면 2차 골절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위험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노인분들한테는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권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도 많이 집중해서 환자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고, 환자분도 가장 무서워하면서 집중해서 듣는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그리고 대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 병원의 수술 동의서 폼인데요, 다른 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니까 다 저희가 적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딱 여기서 적어놨어요. 그 이유는 수술이 절개를 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모든 수술은 피가 날 수 있고 세균성 염증이 생길 수 있고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3개는 딱 정해놨어요. 저희가 피가 나고 염증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지만 그러한 것들이 대부분 큰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수술을 왜 합니까? 비수술적인 치료가 안 되니까 수술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시는 게 맞고요. 인공관절에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은 앞에 나온 3개 중에서 감염이 가장 심한 합병증입니다. 인공관절은 금속이거든요. 금속에 세균이 묻게 되면 아무리 항생제를 때려 부어도 그 세균이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금속에는 피가 안 통하니까요. 그래서 한번 세균성 감염이 되면 인공관절을 다 빼고 이렇게 항생제가 나오는 시멘트를 넣어놨다가, 그리고 세균이 다 죽으면 그때 가서 얘를 빼고 관절을 붙이는 수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감염은 절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인공관절 되었을 때 왜 감염이 됩니까? 대부분 2가지 경우인데요. 하나는 수술방에서 감염이 되는 거예요. 수술방에서 절개를 했을 때 피부가 찢기면서 노출이 되죠, 안에 것들이. 그 상태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묻게 되면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리 저희가 의학이 발달했지만 이 부분을 완전히 0%로 줄이질 못했어요. 그래서 100명에 한두 명 정도는 생길 수 있는 확률이고요. 초기에 1, 2주 사이에 생기는 감염은 다 수술방에서 감염이 된 거고, 그 후에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몸에 균이 돌다가 인공관절에 붙는 경우, 또는 침 맞으러 가셔가지고 하필이면 거기에 침 맞아서 균이 붙는 경우, 이 2가지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침은 좀 맞지 않으시는 게 좋고요. 내 몸을 항상 건강하게 면역력을 유지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의사들은 좀 가볍게 여기지만 환자분들은 가장 무서워하는 게 통증입니다. 수술 후에 많이 아픈가요? 거의 100이면 100 물어보세요. 근데 지금 정말로 세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전공의를 할 때만 해도 이 PCA라는 게 정맥만 있었어요. PCA라는 거는 뭐냐면 Patient Controlled Analgesia라고 해서 환자분이 통증이 있을 때마다 이 버튼을 누르는 거예요. 근데 병원에 와셔서 보시면 아파요 하고 간호사님 부르면 간호사님이 와서 어디 아픈지 보고 약 재러 가서 약 재고 와서 놔줍니다. 대부분 이 기간 동안에 15분에서 20분 이상이 소요가 되는데, 그때 통증이 약해졌다가 점점 세지거든요. 근데 저희가 통증이라는 거를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통증이 시작될 때, 약할 때 약을 맞는 게 효과적이고 약도 덜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이 아플 때 내가 스스로 누르는 이러한 기계가 굉장히 효과적으로 환자분의 수술 후 통증을 조절을 해주고요. 제가 전공의 때만 해도 정맥에만 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마약성 진통제, 이런 것들을 정맥에서 스스로 놓을 수 있게 했다면, 지금은 신경에 마취제가, 신경에다가 관을 꼽아서 마취제가 또 이렇게 환자가 조절할 수 있게 들어가게 해요. 그래서 내가 전체적으로 정맥에 진통제를 맞으면서 신경까지 마취를 해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수술 후에 48시간, 가장 통증이 심한 이 48시간을 굉장히 편하게 넘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통증이 무서워서 수술을 못하는 시대는 지났다. 그 다음에는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아주 드물게 오는 합병증이 혈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피가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수술 후에 기부스를 하고 상처를 내고 하는 과정 중에서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혈액순환이 방해가 되면 피가 정맥 안에서 넘어가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저류가 되면서 피가 굳게 돼요. 이거를 저희가 혈전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덩어리잖아요. 그럼 얘가 떨어져 나가서 여기저기 돌다가 머리에 들어가면 뇌경색, 그리고 심장에 들어가면 심장마비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가능성이 떨어지지만 놓치면 큰일 나는 거여서 수술 후에 꼭 확인을 해야 되고 대부분 약으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수술을 하게 되면 절개선의 감각이 좀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인공관절 수술은 특별하게 또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예요. 이유는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저희가 절개선을 넣고 들어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신경이 이 신경과 이쪽에 있는 신경이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인데 이 절개선 바로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에서 저희가 절개를 하고 이 신경을 당기면서 수술을 하거든요. 이 과정 중에서 이 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 발가락의 감각이 거의 50% 이상은 10명 중에 5명 이상은 떨어져 있고 저리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대부분 회복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뼈가 안 붙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희가 인공관절은 인공관절을 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인공관절은 뼈가 붙는 거랑은 무관하고요. 이 환자 앞에 오목발 교정 수술에서 1중족골 앞쪽에 있는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꿔서 아치를 낮춘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뼈가 안 붙을 가능성이 드물게 있다. 근데 뼈가 어떻게 안 붙어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뼈가 붙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안 붙습니다. 그래서 내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기저질환이 없으면 대부분 잘 붙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인공관절을 꼈잖아요. 그래서 수술 후 재활이 잘 안 되면 강직이 올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인공관절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저희가 1년 말씀을 드리고 1년 안에는 많이 걷고 발목을 움직이는 재활을 꾸준히 해야 됩니다. 마취는 저희가 척추 마취예요. 무릎 아래쪽으로 마취하고 간단한 국소 마취로도 할 수는 있겠지만 2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자가 척추 마취 하시는 게 편합니다. 근데 척추 마취는 사실은 더 위험한 거는 전혀 없는데 우리가 장 기능과 소변 기능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노인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술 후에 소변 보는 걸 좀 힘들어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외에는 크게 문제가 없는 마취입니다. 제가 수술하기 전에 이런 오목발의 교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 외에도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인공관절을 꼈을 때 발의 모양이 틀어진 게 새롭게 확인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한 경우는 수술장에서 환자분 껴서 이 수술해도 될까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뭐 이 수술은 나중에 합시다 해서 한 번 더 마취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문구를 제가 넣습니다. 인공관절을 끼고 난 다음에 발의 모양 이상이 있고 이 모양 이상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제가 환자분한테 말씀을 안 드렸더라도 그거를 수술을 해야 된다고 제가 판단하면 그거를 수술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수술하고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 오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아까 앞서서 저희가 발목의 가동 범위가 나오지 않을 때 아킬레스 힘줄을 연장한다고 늘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게 되면 아킬레스 힘줄이 어떤 힘줄입니까? 내가 발을 차고 나가는 까치발을 들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힘줄입니다. 그래서 까치발 힘이 떨어지는 걸 느낄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문헌들을 쭉 보면 프로 운동선수만 느끼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근데 요새는 젊은 남성분들 또는 운동 열심히 하시는 노인분들도 느끼는 걸 제가 이제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 수술을 왜 합니까? 막 축구를 더 잘하고 싶어서 하는 수술이 아니잖아요. 못 걷고 못 쓰시는 분들이 걷고 일상생활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까치발 드는 힘이 설사 조금 떨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그거보다는 전보다 훨씬 좋아진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수술의 만족도와는 좀 무관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환자들의 생활에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꼭 강조하는데요.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인공관절 수술을 한 환자의 엑스레이입니다. 이게 이제 인공관절이거든요. 이 인공관절 옆에 뼈가 하얗게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구멍이 나 있습니다. 인공관절이 붙어야 되는 뼈에 구멍이 나 있으면 인공관절이 흔들리게 되고 또는 인공관절이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얘가 구멍이 굉장히 작은 데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커지거든요. 그래서 작은 구멍이 났을 때 발견해서 수술하게 되면 간단한데 안 오고 이걸 놓치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얘가 무너져서 오면 무조건 인공관절 빼고 발목관절 붙여야 돼요. 그래서 인공관절 기계는 1년에 1회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안 아프시다고 해서 안 오시면 안 돼요. 제가 이 얘기는 정말 강조합니다. 환자분들은 뭐 이때는 항상 오시겠다고 막 하는데 또 안 아프면 또 오기 싫죠. 병원에 이제 오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시니까요. 하지만 인공관절은 이렇게 구멍이 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1년에 한번 확인이 필요하고요. 오시면 제가 기계가 고장나지는 않았는지, 기계 주변에 뼈가 단단하게 잘 붙어 있는지, 또는 뼈가 이런 부분이 새롭게 자라서 움직이는 걸 방해하지 않는지 확인하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합니다. 꼭 오셔야 돼요. 두 번째로 제가 또
인공관절의 설명을 드리는 거는 뭐 합병증은 아닙니다만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100% 발목관절염의 통증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럼 또 환자분이 이게 또 무슨 얘기인가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데요. 무릎의 인공관절하고 비교하시는 분이 많아서 그래요. 무릎은 지금 보시면 여기 관절이 있잖아요. 이 주변에 다른 관절이 없어요. 무릎의 관절염의 통증은 오로지 무릎 관절의 통증입니다. 그래서 얘는 인공관절 끼면 싹 좋아져요. 100% 좋아집니다. 그런데 발목은 보세요. 이 발목 관절 아래쪽에 관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수없이 많은 발의 관절들이 있습니다. 근데 발목에 관절염이 오신 분이 발목에만 왔겠냐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다른 관절도 조금씩 와 있고 전체 통증에서 10%에서 20%는 걔네들이 담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발목에 인공관절을 껴도 70에서 80%만 좋아지고 이 나머지 관절들에 있는 통증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전보다 훨씬 좋으니까 환자분이 만족을 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원인 때문에 무릎과는 다르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70에서 80%만 좋아진다라고 환자분한테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및 합병증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어요. 감염, 감각 떨어지는 거, 뼈가 안 붙는 거, 그리고 사용하다가 망가질 수 있으니까 1년에 한 번씩 와야 되는 거, 너무나 많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게 되면 환자분이 무서운 마음이 크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위험성 및 합병증은 대부분 가능성이 5% 미만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수술을 했는데 2명 수술하면 1명이 문제가 있어. 그럼 제가 어떻게 수술합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근데 대부분 좋아지니까 의사가 수술을 하는 거죠. 물론 그 중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첫 번째랑 두 번째 발가락 사이에 감각이 떨어지는 거는 50% 이상에서 발생해요. 수술이 가지는 한계입니다. 하지만 환자가 이 부분을 많이 불편해하시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을 미리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정말 위험한 합병증은 5% 미만에서 발생한다. 95명은 좋아진다 이거죠. 그래서 대부분 성공하고 합병증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저희가 수술을 하지만 분명히 위험성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필요하지 않은 수술,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치료로 해소가 되는 부분은 무조건 수술하는 것은 반대예요. 하지만 수술을 해야 되는 부분은 위험성과 합병증이 무섭다고 그래서 수술을 안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인공관절 수술을 했던 환자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분은 70대 남성분이시고요. 신장이 하나 없으셨던 분이에요. 제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래서 피부가 정말 안 붙을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이게 1년째 환자분이 걷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발목 관절을 실제적으로 그때는 거의 못 걸어서 오셨거든요. 근데 잘 걷고 굉장히 만족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복장에서도 보이시지만 스님이세요. 그래서 산에서 지내는 일이 많은데 발목이 아파서 못 지내겠다 그래서 저한테 오셨고요. 이게 1년째 발 걸음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발 수술하신 거고요. 걷는 게 부드럽게 잘 걷고 산에서도 잘 쓰신다고 해주셨어요. 이분은 양쪽을 다 발을 걷으셨잖아요. 이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양쪽에 발목 관절염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쪽을 수술을 하고 한 3년 정도 있다가 반대쪽도 하고 싶다고 해서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양쪽을 수술하고 나서 1년째 모습입니다. 잘 걸으시고 수술하길 잘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인공관절 수술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자들이 걷고 쓰고 할 때 말기 발목 관절염을 가진 환자분들이 걷고 쓰고 할 때 통증을 없애주고 자연스럽게 보행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굉장히 좋은 수술입니다. 그래서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 중에서 좀 무섭고 여러 가지 합병증에 대해 들으셔서 두려움도 크시겠지만 수술을 잘 받으셔서 적극적으로 치료한다면 이런 건강한 발걸음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